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스튜디오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특별한 사연입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마 제 또래,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진실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랑의 또 다른 모습들 말이에요. 이야기가 조금 길긴 합니다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라디오 스튜디오 사연이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 75이 되었고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50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25에 만나서 75까지 제 인생의 반을 넘어서 함께했던 사람이죠. 순자가 떠나고 나니 집이 이렇게 횡하고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똑같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던 순자의 모습, 저녁이면 현관문 소리를 듣고 어서 와 하던 그 목소리.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들은 혼자 있지 말고 요양원이라도 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은 그럴 마음이 안 듭니다. 순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집안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순자가 아끼던 그릇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옷가지들.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게 정말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여보, 이런 날엔 공원이라도 나갔다 와 했을 텐데 혼자서는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다락방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다락방은 순자도 잘 안 올라가던 곳이었어요. 주로 계절용품이나 오래된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죠. 낡은 사다리를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예전만 못하다 보니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다락방 안은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올라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형광등 끈을 잡아당겼더니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저곳 쌓여있는 상자들이 보였어요. 낡은 이불, 아이들 교과서, 제가 젊었을 때 입던 양복들. 참 오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구석진 곳에 다른 상자들보다 조금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보니 꽤 오래되어 보이는 상자였어요. 언제 올린 건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모두 하얀 봉투에 담겨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순자가 받았던 편지들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봉투를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박영수 님께. 필체가 꽤 단정했어요. 여자 글씨 같았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앞으로 온 편지인데 왜 제가 모르는 편지가 여기 있을까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두 제 앞으로 온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편지들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미선. 미선이.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김미선.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상자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앉았어요. 머리가 좀 어지러웠습니다. 미선이라니.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미선이와 저는 22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회사에 막 들어간 새내기 직장인이었고 미선이는 근처 은행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어요.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게 첫 인연이었죠. 정말 예뻤어요. 미선이는. 그때만 해도 저 같은 촌놈한테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이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매일 같은 버스 타시네요 하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2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그때는 정말 미선이와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자를 만났어요. 순자는 제 친구의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순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미선이도 좋았지만 순자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순자는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자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미선이와 헤어지고 순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이에게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다는 말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미선이 소식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니 일과 육아에 바빠서 과거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요. 가끔씩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순자와의 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미선이의 편지가 여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편지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표를 보니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일 오래된 것이 1975년 제가 순자와 결혼한 다음 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 것이 1995년 20년간 계속 편지가 온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미선이가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저는 왜 이 편지들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봤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영수 오빠에게.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저를 잊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편지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순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편지가 온 거였어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거의 매년 한두 통씩. 왜 이런 편지들이 제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우편 배달부가 실수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항상 우편함을 먼저 확인했던 것 말이에요. 아침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편지나 신문을 가져오는 건 순자의 몫이었어요. 설마 순자가 이 편지들을 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편지도 열어봤습니다. 1977년에 온 편지였어요. 이번에는 미선이가 결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니 저도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오빠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편지는 1980년 미선이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번째 편지는 1985년.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저 이혼했어요. 남편과 맞지 않았나 봐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혹시 오빠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연락 한번 주실 수는 없을까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선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는 게, 그리고 그런 힘든 시간에도 저를 생각했다는 게. 다섯 번째 편지는 1990년이었어요. 오빠, 제가 너무 귀찮게 했나 봐요. 답장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편지 드려요. 저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한대요. 혹시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빠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마지막 편지. 1995년. 오빠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히 완치됐대요. 그동안 제 편지에 답장 안 주시는 걸 보니 정말 저를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편지 안 드릴 거? 오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평생 건강하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정말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0년 동안 미선이는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이 편지들을 받았더라면, 미선이가 아픈 줄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 우편사고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편지 봉투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개 봉투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가져와서 봤는데, 읽지 마세요. 그것도 순자의 필체로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의 글씨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순자가 쓴 글씨였습니다. 순자가 정말 이 편지들을 가로챈 건가요? 20년 동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정말 복잡했어요. 순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 순자는 이 편지들을 버리지 않고 다락방에 보관해뒀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상자에 넣어서요. 혹시 순자도 나중에는 제게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순자 생각과 미선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순자와 보낸 50년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순자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인생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미선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마지막 편지가 30년 전이니까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지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 봉투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편지지 맨 밑에 아주 작게 적힌 주소가 있더라고요. 미선이의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를 찾아가 봐야겠어요. 30년이 지났지만 혹시라도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순자가 정말 편지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미선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미선이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아무런 답장도 해주지 못했다니. 물론 제가 몰랐던 일이긴 하지만요. 그날 밤 잠을 설친 뒤 아침이 되자마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선이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편지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서 소파에 앉아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15통이었어요. 20년 동안 거의 매년 한 통씩 온 셈이었죠. 첫 번째 편지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봄에 온 첫 번째 편지였어요. 제가 순자와 결혼한 다음 해 봄이었죠. 영수 오빠에게 오빠 결혼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정리했답니다. 오빠가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신다니까 저도 기뻐요. 정말이에요.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이 혼자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직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새로 온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바쁘게 지내니까 좋아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오빠, 혹시 이 편지 받으시면 답장 한 번만 주실 수 있나요? 오빠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신혼생활은 어떠신지, 행복하신지, 그냥 안부 정도만이라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미선이가 편지를 다시 읽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선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 행복을 빌어준다고 했잖아요. 정말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답장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안부 정도는 물어봤을 텐데. 두 번째 편지는 1976년 가을에 왔더라고요. 영수 오빠, 지난번에 보낸 편지에 답장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오빠가 바쁘시겠거니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신혼이신데 제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좀 그렇죠? 오빠 부인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편지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써요. 오빠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은행 대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공무원이시고 나이도 저보다 3살 위고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를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망설여질까요? 오빠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마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빠, 제가 오빠를 잊고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만이라도 좋으니까 답장 주세요. 그러면 저도 마음 놓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도 건강하세요. 미선이가 이 편지를 읽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미선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서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답장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 번째 편지는 1977년 봄에 왔어요. 영수 오빠, 결혼했어요. 지난달에 조촐하게 식을 올렸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오빠가 축복해 주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빠가 제 행복을 빌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신혼집은 영등포에 마련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요. 남편이 요리도 잘해서 저보다 낫더라고요. 맨날 저만 해먹여주네요. 오빠도 결혼하신 지 2년 되셨죠? 아직도 신혼 기분이신가요? 아이는 생기셨나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가끔 길에서 오빠 닮은 사람을 보면 혹시나 하고 뒤돌아보곤 해요. 바보 같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오빠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새 가정을 잘 꾸려보려고 해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미선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미선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네 번째 편지는 1979년 여름이었어요. 영수 오빠, 딸이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딸이에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지었어요. 남편이 지은 이름인데 마음에 들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정말 신기해요. 이런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났다니. 오빠도 아이 생기셨나요? 오빠 같은 아빠를 둔 아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오빠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 보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 이야기했던 거요. 수진이를 보면서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만약 오빠와 결혼했다면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제가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요. 저보다 육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오빠가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요.
오빠는 지금 어떤 모습이실까요? 여전히 웃을 때 눈이 작아지시나요? 수진이가 자라서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미선이가 이 편지에서 미선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남편이 있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말이에요. 다섯 번째 편지는 1981년이었어요. 영수 오빠, 수진이가 벌써 두 돌이 됐어요. 정말 빨라요. 이제 걸어 다니면서 말도 조금씩 해요. 엄마 아빠 하고요. 정말 귀여워요. 요즘 남편과 관계가 좀 어려워졌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네요. 처음에는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저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남편은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저는 가끔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이런 작은 일들로 자꾸 싸우게 되네요. 이럴 때마다 오빠 생각이 나요. 오빠와는 그런 일로 싸운 적이 없었잖아요. 오빠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든 같이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나빠요.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그래도 수진이 때문에라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빠는 어떠세요? 아직도 답장이 없으니까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니면 제 편지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편지 안 보낼게요. 미선이가 이 편지를 읽으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미선이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 저를 생각한다니.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뭐라고 답장했을까요? 여섯 번째 편지는 1983년이었어요. 영수 오빠, 수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생겨서 유치원 가는 걸 좋아해요.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오빠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요. 성격 차이도 있지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만 마시면 성격이 달라져서 수진이 앞에서도 고함을 지르고요. 수진이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혼하면 수진이를 제가 혼자 키워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고민을 오빠한테 털어놓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기 어려워서 오빠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답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지로라도 마음을 털어놓으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오빠도 건강하세요. 미선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미선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고 있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일곱 번째 편지는 1985년 가을이었어요. 영수 오빠, 드디어 이혼했어요. 수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남편이 양육비는 주기로 했는데 잘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은 편해졌어요. 수진이가 아빠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은행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동네에서 문구점 겸 선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수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진이가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도 하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오빠, 혹시 이 편지 받으시면 정말 한 번만 연락 주실 수는 없나요?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정도만이라도 오빠가 잘 지내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하지만 오빠 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있지만 옛날 얘기는 하기 어렵잖아요. 수진이가 오빠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요. 미선이가 이 편지에서 미선이가 이혼했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바라고 있었다는 게 편지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날 밤까지 모든 편지를 다 읽었어요. 20년간의 미선이 인생이 그 편지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까지 읽고 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미선이가 평생 혼자서 저를 기다렸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포기했다는 게,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편지들을 자세히 보니 몇 개 봉투에는 순자의 글씨로 읽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는데 모든 봉투에 그런 글씨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순자가 언제부터 편지를 가로챘던 걸까요? 처음부터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의 유품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순자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다가 순자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꽤 오래된 일기장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날들도 많았지만 2000년대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1975년 부분을 찾아봤어요. 미선이의 첫 번째 편지가 온 해였거든요. 1975년 4월 15일. 오늘 영수한테 온 편지가 있었다. 보내는 사람을 보니 김미선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했는데 정말 편지를 보낸 거였다. 편지를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열어봤다. 미안하다, 영수야. 하지만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내용을 보니 영수를 아직도 좋아한다는 얘기였다. 답장을 달라고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한테 줘야 하는 건가? 하지만 만약 영수가 답장을 한다면,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진다. 영수를 잃을까봐, 우리 가정이 깨질까봐 편지는 일단 숨겨뒀다. 영수한테 줄지 말지는 좀 더 생각해보자. 순자의 일기를 읽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순자도 고민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편지를 숨긴 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몇 페이지 더 넘겨봤어요. 1975년 5월 3일.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더 간절한 내용이었다. 한 번만 연락 달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영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 이제 와서 말하면 왜 이제야 얘기하느냐고 할 텐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주고 싶지 않다. 영수는 이제 내 남편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미선이도 포기해야 한다. 계속 읽어보니 순자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났어요. 1976년 10월 12일. 세 번째 편지다. 이번에는 미선이가 결혼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영수가 축복해주면 마음 놓고 새 출발하겠다고?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다. 미선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영수를 포기한다는 게, 그런데 동시에 안도감도 든다. 이제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겠구나 하는. 하지만 영수한테는 여전히 말할 수 없다.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순자가 작성한 1970년 일기이다.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인사를 나눴다. 이름이 김미선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쁘다. 같은 나이인데 나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인다. 친해지고 싶은데. 순자와 미선이가 같은 은행에서 일했다는 거였어요. 더 읽어보니 미선이와 점심을 함께 먹었다. 정말 재미있는 친구다. 이야기도 잘 통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났다. 미선이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다. 정말 좋은 사람이래. 부럽다. 미선이 남자친구를 만났다. 이름이 박영수라고 하는데,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깜짝 놀랐다. 미선이 남자친구가
우리 동네에 사는 영수였다. 세상이 정말 좁구나. 미선이에게는 말 안 했지만 나도 영수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순자와 미선이는 절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저를 좋아했던 거였고, 더 읽어보니 진실이 드러났어요. 영수와 미선이가 헤어졌다고 한다. 미선이가 많이 울었다. 위로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하다. 영수에게 고백했다. 다행히 받아들여줬다. 하지만 미선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미선이한테 영수와 사귄다고 말했다. 많이 놀라더라. 그리고 울었다. 미안하다. 미선아. 하지만 나도 영수를 정말 좋아한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순자와 미선이가 절친한 친구였는데, 순자가 제가 미선이와 헤어진 틈을 타서 접근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미선이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영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화를 내더라. 배신자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영수를 사랑한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순자가 미선이의 편지를 가로챈 이유가 단순한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선이도 순자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절친한 친구였던 순자가 자신의 연인을 빼앗아갔다는 걸. 정말 복잡한 사연이었어요. 이제 순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미선이의 편지를 제게 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자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미선이를 속인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미선이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순자의 사진도. 두 사람 모두 제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자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미선이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구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미선이와 관련된 흔적을 찾아가는 길이니까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미선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주소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30년 전 주소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골목길은 예전 모습이 남아 있더라고요. 미선이가 마지막 편지에 적어준 주소를 따라가니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는 다른 상가였겠지만 지금은 슈퍼가 들어서 있었죠. 슈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30년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믿어줄까? 결국 용기를 내서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나요? 아주머니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왜요? 실은 30년 전쯤에 이 주소에 김미선이라는 분이 사셨는데 혹시 아시는지 해서요.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김미선 씨요? 알죠. 여기 바로 옆 건물에 사셨어요. 그런데 왜 그분을 찾으세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미선이를 아는 분을 만난 거였어요. 실은 옛날에 아는 사이였는데 연락이 끊어져서요. 지금도 여기 사시나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니요. 미선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선이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때 병원에서 많이 고생하시다가 카운터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미선이가 죽었다니. 30년 만에 찾아왔는데 혹시
가족분은 계세요? 딸이 있어요. 수진이라고. 지금은 결혼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가끔 이 동네에 와요. 어머니, 성묘하러요. 수진이. 미선이가 편지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딸이었어요. 혹시 그 딸분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시길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첫사랑이었다고 말하기에는, 그리고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복잡하고요. 실은 젊었을 때 아는 사이였는데 오해로 연락이 끊어져서요. 이제야 사정을 알게 되어서 찾아온 겁니다. 아주머니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수첩을 꺼내셨어요. 수진 씨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드리면 놀라실 테니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수진 씨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수진아, 나야. 아줌마야. 응. 그런데 여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내 어머니를 찾으시는데 내 어머니랑 옛날에 아는 사이였대. 응. 박영수라고. 그 이름을 알아? 정말 그럼 만나보고 싶어? 알겠어. 주소 알려줄게. 통화를 끝내고 아주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수진 씨가 그러는데 그 이름을 안다고 해요. 어머니한테서 들어봤다고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선이가 수진 씨에게 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30분 정도 걸어서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동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박영수라고 합니다. 아까 전화로. 아, 네. 올라오세요.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정말 빨리 뛰었어요. 미선이의 딸을 만난다는 게, 그리고 미선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하는 생각에 5층에서 내려서 문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문이 열렸는데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박영수 할아버지시죠? 저는 이수진이에요. 수진 씨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미선이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특히 눈매가 미선이 젊었을 때 모습과 비슷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에 미선이 사진도 보였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수진 씨가 차를 끓이는 동안 미선이 사진을 봤어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 보이기도 했고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한테서 박영수라는 이름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수진 씨가 차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요? 어머니가 가끔 옛날 얘기를 하실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지금도 보고 싶다고 하시곤 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미선이가 죽을 때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실은 제가 뒤늦게 알게 된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제게 편지를 보내셨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수진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편지요? 그런데 왜 이제야? 제가 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편지들을 가로챘거든요. 수진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누가요? 제 아내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진 씨도 저도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지를 한 통도 받아보지 못하신 거예요? 네.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우연히 다락방에서 발견했어요. 20년 동안의 편지를 모두 읽었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네요. 혼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한 통도 받지 못하셨다니. 수진 씨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들 좀 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편지들과는 다른 편지들이었어요. 이게 뭐죠?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보내려고 쓰셨는데 못 보낸 편지들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정리하다가 발견했거든요. 못 보낸 편지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못 보낸 편지요? 네. 어머니가 쓰셨는데 결국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에요. 아마 답장이 없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보내신 것 같아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미선이가 마지막 편지를 보낸 후에도 계속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수진 씨가 보여준 사진들. 미선이가 평생 간직했던 우리의 추억들. 할아버지, 혹시 어머니 무덤에 가보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수진 씨와 함께 미선이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추모공원이었어요. 가는 길에 수진 씨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미선이가 병원에서 저를 목격했던 이야기, 순자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수진 씨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또 다른 편지들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편지들인데 제 필체가 아닌 편지들. 할아버지, 이 편지들. 할아버지가 쓰신 게 맞나요? 편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미선이의 편지 내용에 대한 답장 같았어요. 이 편지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순간 깨달았어요. 순자가 제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서 미선이에게 보냈던 거였어요. 추모공원에 도착해서 미선이의 묘소 앞에 섰어요. 조그만 묘비에 김미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30년 만에 미선이와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편지 받지 못했어.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선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답장을 기다리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자의 일기를 다시 뒤져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읽어봤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순자가 제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썼다는 증거들을. 순자는 20년 동안 한편으로는 미선이의 편지를 가로채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순자의 복잡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질투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선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던 거였어요. 적어도 미선이가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게 해주고 싶었다는 순자의 고백. 정말 복잡한 이야기였어요. 수진 씨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갔어요. 제가 미선이에게 보낸 편지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미선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수진 씨 집에 도착하니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할아버지, 이걸 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이름으로 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모두 제가 미선이에게 보낸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미선이의 편지들과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마치 미선이의 편지를 받고 답장한 것처럼. 그때 깨달았어요. 순자가 제 이름으로 이 편지들을 써서 미선이에게 보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의 일기를 다시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영수 이름으로 편지를 써봤다. 글씨체는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냈다. 내용은 미선이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들로 채웠다. 순자가 20년 동안 이런 이중적인 일을 했던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미선이의 편지를 제게 주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서 미선이를 위로했던 거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순자의 일기를 더 읽어보니 복잡한 심정이 드러났어요. 미선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다. 20년 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적어도 영수가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위로라도 주고 싶었다. 그리고 순자의 마지막 고백. 미선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해준 것도 있어. 20년 동안 영수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게 해줬잖아. 순자의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한 마지막 편지. 영수에게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미선이의 편지들을 내가 받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서 미선이에게 보냈다. 죄책감도 들고 미선이한테 미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너를 너무 사랑했거든. 미선이를 찾아가서 사과해다오. 너무 늦었지만 사랑했어, 영수야. 정말로 순자가 수진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드렸어요. 순자가 한 일들을, 그리고 제 이름으로 쓴 가짜 편지들까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받은 편지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뜻인가요? 네. 안타깝게도요. 수진 씨와 다시 미선이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순자의 사진도 가져갔어요. 미선아,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 순자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날 밤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야, 너도 힘들었구나. 50년 동안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으니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순자와 미선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의 복잡한 사연을. 하지만 여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의문은 모두 풀렸거든요. 순자도 미선이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편지에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았어요. 미선이는 마지막 편지에서도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었죠.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날 오후 순자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야, 이제 이해했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미안해, 순자야. 나도 내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생각해 보지 못했어.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우리가 함께한 50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 그날 저녁 수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용서하는 것도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뭐든지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도 새로운 시작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 씨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75인데 남은 인생을 혼자서 과거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볼까 해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그런 일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미선이와 순자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미선아, 순자야. 이제 정말로 안녕이야. 두 사람 다 고마웠어.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어.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어르신 대화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가장 특별한 일은 수진 씨가 딸을 낳은 거였어요. 이름은 진이.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 진이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저는 진이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75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였죠. 진이를 돌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진수라는 손자까지. 자원봉사도 계속했고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책도 썼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76이 됐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진 씨와 아이들에게서, 라디오 청취자들에게서,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은 정말 나이에 상관없나 봐요. 76에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미선이가 마지막 편지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저도 이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미선이를, 순자를, 수진 씨를, 진이와 진수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사람들을. 진짜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날 시간이 됐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용서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실과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랑과 질투, 오해와 진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까지. 정말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